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들로 가상의 적군을 만들어 토론을 해봤다는 겁니다. 레드팀 회의라는 복잡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결국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조차 열지 않고 이례적으로 같은 청에 있는 검사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정도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인데 이런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논의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수사팀의 논리를 검증한 겁니다. 수사팀을 제외하고 각 차장검사들과 부장검사, 평검사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는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회의 내용은 물론 레드팀의 구성원과 회의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첨으로 외부 인사를 소집해 회의 결과까지 공개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건 처분 직전에 동료 검사들이 진행한 검증이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의문입니다. 수사팀 밖 검사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모두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뒤 후폭풍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이르면 내일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오면 사실상 맞춤형 방어 논리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대로 무혐의로 끝이 나면 반대로 특검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물을 때마다 주가 조작 일당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내세웠습니다. 방조 혐의가 추가된 손 씨의 선고 결과를 참고해서 김 여사 사건도 처분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조사하고도 바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지난 9월 손 씨의 주가 조작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전주는 무죄라던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 결과를 두고 손 씨와 김 여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의 컨트롤 타워였던 이종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JTBC 보도를 놓곤 혐의와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 주포가 도피 중에 쓴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편지를 놓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이어 보도된 1차 주포의 수익 배분 관련 진술 등에 대해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불리한 정황이 나올 때마다 방어 논리를 제시하거나 침묵한 셈입니다. 그동안 특검을 반대하는 쪽에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내면 이런 명분도 힘을 잃게 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 표결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또 명태균 씨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등장하는 오빠가 친오빠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당이 요구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있을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증인 등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포함한 30명을 의결했습니다.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 30명, 전 MBC 기자 장인수 등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실 총선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특히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하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입니까?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부만 국정감사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감사 안 합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이나 친인척이 수사 대상일 때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소위로 넘겼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회에서는 거친 고성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말조심하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김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40여 분 만에 파행됐는데 그 상황 계속해서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줄줄이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자 시간 멈춰주세요. 서 의원이 멈추지 않자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했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나는 경선에서 왔어요. 듣자 하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악마화하는 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선거에 맞춰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180명에 다다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알겠지만 실체도 있지 않은 아니 공천 개입이라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 칼럼을 인용해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사고치지 말라뇨.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국민의힘은 협치가 실종됐다며 정쟁 국감을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치 아니잖아요. 이게 180석의 민심이다. 손 칩시다. 108석의 민심도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은 계속됐고 회의는 4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운영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김 여사 오빠를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야당 못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한텐 사과 잘하는 김 여사가 왜 국민들한텐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지지자의 말을 들었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공개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를 두고 당 지지자가 한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명태균인가 뭔가 하는 사람 같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사과드릴게요 뭐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느냐. 친한계에선 야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해명대로 대화 속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여도 문제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가 대선 국면에서 명 씨를 만나는 등 왜 직접 정치에 개입했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거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수도권 비전투기 위원장으로 임명한 오신환 전 의원은 당원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쇄신을 해야 된다면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쉴드 친다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오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추진 중인 제2부속실 설치에 속도를 내고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수록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57만 명의 당원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무감사는 물론 수사를 의뢰하는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명 씨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으로 홍준표 당시 후보 쪽 인사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57만 명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무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당시 이 명부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출자로 지목된 홍준표 후보 측 인사 A씨는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현재 당원 신분이 아닙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캠프에 공식 직함이 없는 A씨가 수백만 원의 개인 비용을 들여 판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검찰 수사 중이지만 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캠프를 비롯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캠프 모두 명시 관여 업체에 정식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2021년 9월 명 씨의 녹취에 등장하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정황에 대해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시기 미래한국연구소로 신고된 대선 여론조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심위는 조사 의뢰자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폭로하고 나서면서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이 김 여사가 말한 오빠가 누구냐는 논쟁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부터 무대를 바꿔가면서 오빠 정체 찾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황당하다,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또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국민들이 과연 믿어주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대통령실 해명이 설득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네, 반면 친윤 장예찬 의원은요, 김 여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고요. 강명구 의원은 사적인 대화일 뿐인데 오빠가 누구인지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걸로 보였는데 어제 뭐라고 말을 했던 겁니까? 어제 명 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한 건 오전 11시입니다. 딱 44분 뒤 저희 취재진과 다른 언론사 기자 1명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오빠가 친오빠가 맞느냐부터 물었고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 친구하고 내가 정치적인 걸 논할 그게 돼요? 그러면서 친오빠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친오빠는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내가 친오빠와 의논할 게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네. 김 여사 문자에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라는 취지였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명태균 씨의 입장이 정반대로 나가기도 했고 이후에 입장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같은 발언을 들었지만 함께 자리에 있던 다른 기자는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명 씨가 명확하게 대답을 하면서 이 언론사도 기사에 이 부분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명 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진짜 대통령이에요? 맞아. 네 같은 오빠한테 하겠니? 둘이 돌아가.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맞아. 너 같으면 오빠한테 하겠니? 라고까지 말을 한 거군요. 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명 씨 주장일 뿐이고요. 네, 그렇죠. 대통령실은 추가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이전 김 여사와 명 씨의 사적 대화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더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명 씨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엄포를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나중에 대통령 나는 걸 공적으로 내가 보여줄게. 체리 따봉 막 나오고 난리 나는 거 보여줄게. 체리 따봉이 아마 체리 40-50개 받았지 내가. 그러면서 365일 매일 공개해도 되겠다고도 했고요. 명 씨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365일 매일 공개해도 된다고요? 네, 이 취재진에게 앞으로 윤 대통령과 공적으로 나눈 문자를 보여주겠다고도 했는데 이 진위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예은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를 경찰과 순찰할 때 교통 통제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마포대교 위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는데 어젯밤 열린 국정감사에선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인근에서 교통관리는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옆에는 경찰이 서 있습니다. 자살 예방의 날이었던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 일대 교통은 꽉 막혔습니다. 실제로 이날 112에는 불편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15분째 정체가 심하다, 통행을 막고 한 대만 보낸다, 대통령이 가는 건지 왜 통제를 하는 거냐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마포대교에서 교통을 통제한 건 없다고만 했습니다.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12 신고에는 행사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통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안전을 위해 인근에서 교통관리는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4조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통령의 가족으로 경호 대상에 속합니다. 예, 마포대교상의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에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교통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를 얼마나 통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영부인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경호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김 여사가 자신의 건재함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국민의 발을 묶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연봉 3억 원이 넘는 연합자산관리, 유암코 상임감사에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저희가 주기환 감사의 지원서를 살펴봤더니 분량은 560자 정도, 실무 경험은 전무했고 오타까지 있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기환 전 대통령 민생특보는 지난 7월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라는 준공기업의 상임검사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감사가 작성한 지원서입니다. 한쪽 자리로 약 560자 분량입니다. 이 중 절반은 유암코와 상임감사 업무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암코의 주요 사업인 기업 구조조정을 기업 구조정이라고 잘못 쓰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경험을 적었습니다. 검찰에서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다거나 정당과 정부직에 근무하며 국정을 큰 틀에서 조망했다고 썼습니다. 주감사는 검찰에서 31년 넘게 일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을 거쳤습니다. 유암코 정관은 감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원서에 유암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한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감사가 작성한 2쪽짜리 이력서에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암코는 이런 주감사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최적의 적임자라고 주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 보면 좌절할 정도 수준의 지원서를 갖고 연봉 3억짜리 감사 자리에 그렇게 쉽게 갔다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까요? 이에 대해 유암코는 주감사는 검찰 공직 생활과 대학 교수 등을 통해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감사는 지난 4월 총선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 후순위 번호를 받자 사퇴했습니다. 사퇴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주감사를 임명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민생특보는 공석인 가운데
주감사의 아들은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한 초선 국회의원이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이때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내리자 직원들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해당 의원은 계속 골프를 치겠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30분 가까이 따졌습니다. 여군 최초 투스타 출신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인데 당시 골프장 직원들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육군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골프장 클럽하우스입니다. 지난달 21일 강선영 의원과 군 출신 보좌진 2명 등이 안내데스크 앞을 오갑니다. 보좌관은 남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은 오전 11시 33분부터 약 30분 가까이 계속됩니다. 오전 집중호우로 경기장 일부가 물에 잠겼다며 경기를 중단하자 필드에서 나와 항의를 한 겁니다. 태풍 플라산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피해 신고가 잇따르던 시기였습니다. 골프장 내부 보고서에도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경기를 왜 중단시켰냐면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기를 다시 하면 되지 않냐고 따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당신과는 할 말이 없으니라는 강 의원의 말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괴감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여군 최초 소장 출신으로 22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현역과 예비역이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은 당일 골프장에 간 건 군 복지시설 운영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방문한 거라며 운동을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진 않았고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단순히 질의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문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강선영 의원실이 피감기관인 군 골프장 직원들을 상대로 왜 골프를 못 치게 한 거냐고 지속적으로 따졌다는 겁니다. 강 의원실 보좌관은 골프장 직원들을 직접 만나 항의하면서 국정감사와 군 내부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국정감사 관련 설명을 하러 국회를 찾아온 골프장 관계자들에게 강선영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나흘 전 일을 꺼냅니다. 얼마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를 맞고 치겠다는데 국정감사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 단계가 쭉 나갈 테고요. 경기를 왜 중단시켰냐며 따지듯 항의를 계속합니다.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비가 좀 잦아들었다고 손님들도 다 맞는 겁니다. 잔디가 망가지니까 골프를 중단시켰다. 그럼 뒤에 손님은 왜 받습니까? OT는 왜 받아요?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많다며 군 감찰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감사를 하시는 분이 수사를 받아요. 자정적인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수사를 취하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보좌관의 항의를 들은 골프장 관계자들은 당시 부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보좌관은 JTBC의 골프장 방문 이전부터 군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오래 준비해 왔다면서 골프장 측의 경기 중단에 대해 단순히 질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몰래 불법 촬영한 게 맞다며 그동안 부인해왔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씨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성범죄 촬영이랑 영상통화 녹화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상대방 동의 받았?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황 씨는 오늘 재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곧바로 징역 4년에 취업 제한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황 씨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며 다시 한번 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황 씨도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 최대한 선처해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직접 쓴 내용을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다른 피해자 측도 참석했는데 황 씨 측의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다 황 씨 측 대리인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 나 좀 봐줘 라는 거 외에는 뭐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할 확률 0%입니다. 전무하고요.
튀르키예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 씨 측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은 12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더니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 차량이 추락한 곳이 다름 아닌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차로를 바꾸려다 갑자기 정반대로 방향을 휙 틉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도로를 벗어나 가로수를 뚫고 인도를 넘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해당 SUV가 돌진한 곳입니다. 가로수는 뜯겨나가고 울타리는 파손됐습니다. 안쪽 피해는 더 심각한데요. 앞에 나무는 반쯤 누웠습니다. 뒤쪽 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뿌리채 뽑혔습니다. CCTV가 달린 기둥도 쓰러졌습니다. 결국은 저거 CCTV 저거 받고 떨어진 것 같아요. 저기서 정도 넘어갈 정도 왔으면 엄청났겠지. 뚫고 지나갔겠지, 저 없었으면 또. 와, 전 날라갔겠지, 저쪽. 어젯밤 10시 반쯤 있었던 일입니다. 차가 떨어진 곳은 울산경찰청 주차장입니다. 뭐 어디 부딪히는 소리가 한 2번, 3번, 한 4번 정도? 3번 정도? 네. 쾅쾅 했거든요. 깨지는 소리도 나고. 뭐 보통 소리가 아니니까 울산청 처음 있었던 일이죠. 놀란 야간 근무자들이 뛰어나가 보니 뒤집힌 차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50대 운전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운전자는 나와 있는데 보니까 술이 좀 취한 것처럼 좀 행세수설하고 이러더라고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만취의 차를 몰고 경찰서 시설까지 망가뜨린 남성, 바로 입건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돌진하는 사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라고 착각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져보니 하루 5건꼴로 사고가 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았는데 이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좌회전하던 차량이 우측에 부딪히더니 당황한 듯 갑자기 속력을 냅니다. 급기야 중앙선이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합니다. 주차장을 벗어나려는 듯하던 빨간 차량이 갑자기 질주합니다. 그러더니 아예 지하 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가며 주차 차량과 크게 부딪힙니다. 모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려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사고는 연평균 2,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매일 5건씩 벌어지는 셈입니다. 사고는 페달을 번갈아 밟아야 하는 주차장이나 회전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 취약합니다. 60세가 넘는 연령층에선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페달 5조작 비율이 다른 연령층을 압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큰 사상사고도 빈번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처럼 밟았을 때에 급가속하는 상황을 정지를 하거나 또는 한 10km 정도 내외의 속도로 낮춰서 사고를 경감시키는 장치를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본의 경우 신차 안전성 평가 기준에 페달 5조작을 막는 장치를 설치했는지 여부가 포함돼 90%가 넘는 신차에 방지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차량 역시 제조사가 부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단 한 종만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의무 조항은 없어 제조사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던 연세대학교가 뒤늦게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연세대는 문제를 유출한 수험생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걸 놓고도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접수순으로 수험번호를 부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자리도 자유석이라 아는 사람끼리 붙어 앉으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 직후 온라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험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율좌석으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학원을 다니거나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뭐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종종 봤고요.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시험지를 미리 나눠줬다 회수하고 시험 문제 일부가 공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연대 측은 어젯밤 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지원만 하고 오지 않는 지원자가 많아 자유자석제를 했는데 앞으로 지정자석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시험 감독관 교육과 문제 사전 검토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앞서 일부 문제를 유출한 걸로 의심받는 수험생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는지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연세대학교는 관리감독 부실과 감독관 실수로 일어난 일을 지금 수험생 개개인의 부정행위로만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연대 측은 아직 재시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는 43만 점이 넘는 유물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모아놓은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장고에 물이 새면서 유물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보안 장치를 9번이나 풀고 두꺼운 철문을 열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입니다. 유물 43만여 점이 잠들어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자동 온습도 조절은 물론 진도 7의 지진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19개 수장고 중 2곳의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바로 이 식당 배관에서 물이 내려온 겁니다. 목재, 비철금속 유물이 보관돼 있는 7, 8 수장고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도 당일에도 누수 감지기가 울렸지만 박물관 측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된 수장고 바닥과 벽은 훼손 부분을 뜯어내야 했고 유물 7점도 망가졌습니다. 조선시대 목재장은 오므로 뒤집었었고 미얀마의 불탑을 형상화한 19세기 공양구 안에도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심각한 피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 7점 정도가 일부 물이 닿아서 흡습돼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존 처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박물관 측의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매달 하는 시설 점검에서는 수장고 누수 사실을 쏙 빼놓고 양호하다고 표시했고 보수공사를 맡은 공사업체 출입 기록은 누락됐습니다. 농가의 농기구 관리보다도 허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이고요. 관리 체계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박물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1형 당뇨는 평생 동안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청소년 환자들은 학교에서도 수시로 주사해야 하는데 보건교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직접 주사하거나 부모가 일부러 학교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걱정 때문에 꺼리는 보건교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8살 아이를 키우는 A씨. 주사를 놓기 위해 하루에 2-3번은 학교에 갑니다. 서성이고 있다가 시간 다 되면 이제 여기에 잠깐 앉아 있다가 애 나오라 그러면 교실 앞으로 가 있다가 1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보호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휴대폰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1년 365일 저희는 이제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기를 항상 휴대를 하고 다녀야 돼요.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1형 당뇨 학생은 2,816명. 이 중 64%가 학교에서 스스로 주사를 놓고 5%가량은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주사를 놓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건교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7%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교사가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교육부도 지난 3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주사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인슐린 투약 관련 규정이 없어 보건교사들이 큰 부담을 느낍니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나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1형 당뇨에 대한 장애 인정 필요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럴 경우 아픈 아이들이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남북을 잇는 도로를 어제 폭파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최대 10,000명의 군인을 파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4년 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같은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신속히 이 사실을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은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거친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신 노동신문 일면에 청년 140만 명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탄원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국을 징벌하려는 의지가 넘치고 있다며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폭파 현장에선 오늘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치우는 작업만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 수위가 높아진 걸 기회 삼아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한국 책임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거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북한은 이미 상당 규모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3,000명 규모로 특수부대를 조직했다거나 북한이 군인 1만 명을 이미 러시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모니터링 팀을 출범시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한국을 머니머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기계에 비유했습니다. 부자 나라니까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 돈 13조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한미가 합의한 금액의 9배인데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상승세를 탄 트럼프는 마치 재집권을 전제로 한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선 민감한 내용들도 거침없이 쏟아내는 중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100억 달러면 우리 돈 약 13조 원으로 최근 타결된 방위비의 약 9배 수준입니다. 자신이 재집권을 한다면 협상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최근 트럼프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단순 엄포로만 치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타운홀 미팅이 끝난 뒤엔 승리를 미리 자축하는 듯한 춤을 30분가량 추기도 했습니다. Let me hear that music, please. So play YMCA. Go ahead. Let's go. Nice and loud.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사전투표에서도 트럼프는 약진하는 추세입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경합주만 따져봤을 때 사전투표에서만 약 1%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그간 우편투표를 포함한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해왔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Early voting by mail. We're finally there. Take back our country. 이 때문인지 경합주인 조지아에선 사전투표 첫날부터 25만 명 넘게 몰리면서 지난 대선의 2배 이상의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트럼프까지 독려하고 나선 만큼 단순 투표율만으론 유불리를 따지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 오늘이죠. 마감까지 이제 약 30분 정도 남았는데 바로 투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사라 기자. 투표 마감인 8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은 21.6%입니다. 이 투표가 평일에 이뤄지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투표소 분위기는 한산한 편입니다. 네, 투표율과 무관하게 그래도 후보들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죠.
네, 전직 조휘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이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진보 교육감 10년을 심판하겠다면서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등을 내세웠습니다.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혁신학교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를 표방한 윤호상 후보는 자녀 돌봄 부담 해결과 공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군수 선거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부산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인천 강화 그리고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를 뽑습니다. 여권에서는 특히 부산 지역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처음 치르는 선거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한 대표 체제는 물론이고 다음 주 초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도 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전남 영광 군수 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까지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사전 투표에서 4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다소 과열된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구도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JTBC 박사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도 나홀로 방금 보신 것처럼 잠시 후에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가 종료가 됩니다. 네. 서울 시민이죠. 윤 대통령도 한 표를 행사했는데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따로 투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대통령 부부가 함께 투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이게 매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했죠? 혼자 투표했었죠. 네. 참고로 대선 포함해서 총 4번의 선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홀로 투표를 한 게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 그리고 오늘 총 3번입니다. 공교롭게도 선거 직전에 김 여사 논란이 불거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최근이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게 선거 쟁점이 되고 여당에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되자 공개 투표에 나서지 않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요. 네. 자, 그러자 이제 김 여사가 과연 투표를 했는지 여부조차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전날에야 김 여사가 이미 사전 투표를 했다고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네.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대선 당시에도 뭐 따로 투표는 했지만 그때 그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때도 경력 부풀리기 또는 뭐 표절 논란 불거졌었죠. 결국 남편이 대통령 되더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기자회견을 했고 실제로 비공개 행보를 하면서 조용하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다만 당시에는 언론에 투표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었죠. 자, 반면에 김 여사가 유일하게 대통령과 같이 투표에 나선 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입니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취임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인기가 가장 높을 때였고요. 네. 김 여사도 별다른 논란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장면 한번 보시죠. 일곱 장을 다 여기다가. 네. 한 번에 다 넣으십니다. 정치권에서 김 여사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 뭐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계속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렇게 카톡 공개가 되면서 과연 네. 오빠가 누구냐 전 국민 오빠 찾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앞서서 김 여사가 또 이렇게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논란이 더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마저 지난 대선 약속을 지키라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공개 투표에 나서는데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대신맨 홍준표, 대신해주는 사람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홍준표 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강타하자 대신 나서서 이런저런 해법을 제시해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라서 후보 시절에 정치판 생리를 모르고 엮였다. 자,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이런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대신 나서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대신 양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는데 대구시장이 나서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홍 시장은 오늘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법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SNS를 보시면 명태균 사기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여론 조작 기관들을 이참에 정비해달라라고 적었습니다. 자,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통과시켜달라 이례적으로 대신 나서서 야당의 협조를 구한 셈이죠. 자, 심지어 어제는요, 대구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팀 응원에 나섰다가 자, 시장으로서 프로야구 발전에 힘쓰겠다라는 말 대신에 구단이 좀 많이 나서 투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구는 야구 도시입니다. 삼성에서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해요. 넘어갔다. 가자. 넘어갔어. 가자. 넘어갔어. 네, 그래서 대신맨이라고 오늘 잡았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최악의 저출생 문제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아파트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세대에서 놀이터 수리에 관리비를 쓰지 말라고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신재인 기자입니다. 약속을 안 해도 매일 오후 아이들은 이곳에서 만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500세대 아파트에 딱 2개인 놀이터 중 하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아래 배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다시 놀이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 차라리 주차시설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난 8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에서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애기들 논어공원까지 건드리는 거는 저는 진짜 않을 것 같아요. 슬프죠. 안 그래도 또 이사 가야죠. 역시 갈등이 빚어진 충남 아산의 한 놀이터입니다. 오래된 나뭇바닥은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돌로 괴어 놓았습니다. 이 가시가 거의 막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발게임도 있고. 위험할 정도로 낡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관리비가 오른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같은 이웃 주민들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이거를 반대했다는 자체가 너무 좀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 짓기로 의견을 모으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사실 가정에서 묶여둬야 되는 상황밖에 안 나오는 거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로 놀이터로 놀러 간다던가. 매년 놀이터 800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 어른을 위한 운동시설물들이 들어섭니다. 모두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녹지가 부족하고 교통이 복잡한 도심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달 중국 선전시에서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인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가방을 보고 일본인이란 걸 알아챘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다닌 학교에선 이 가방을 매지 말란 자제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 하굣길. 아이들이 다들 똑같이 생긴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란도셀이라고 불리는 일본 초등학생을 대표하는 가방입니다. 일본 노트 또 일본 교과서. 가방의 평균 가격은 5만 엔, 우리 돈으로 45만 원이 넘습니다. 10만 엔을 넘는 고가의 가방도 많습니다. 꽤나 비싸지만 일본에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もっと子どもたちが自由に多分好きなカバン背負っていけたらいいと思うんだけど、日本の学校でランドセル1年生から6年生までは使うことに決まっているので 누가 봐도 란도셀 가방을 메고 있으면 일본 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쉽게 범행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중국 선전에서 10살짜리 일본 아이가 중국인 남성의 흉기에 찔려 죽은 사건. 당시 피의자는 란도셀을 맨 걸 보고 일본 아이라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왔던 학교 측은 14일부터 다시 등교 수업을 시작했지만 학부모들에게 란도셀을 아이가 메고 등교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여든이 넘어 글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글로 시를 쓰고 또 랩으로 부르던 7곡의 할머니들이 화제를 모았죠. 8명의 할머니 가운데 서무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랩을 했던 할머니들이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했는지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꾸로 모자를 쓰고 큰 목걸이를 한 이 사진. 장례식장 앞에 놓아달라 직접 골라뒀습니다. 랩하는 할머니 그룹 순이와 칠공주로 활동한 지난 1년이 인생 가장 신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뭐 하겠들 처음에는 안 나와가 뭐 하겠고 이렇게 자꾸 이제 좀 거들먹거리는 것도 되고 이제 그 랩하는 게 제일 기분 좋아. 그러던 지난 1월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글 깨치고 눈도 밝아졌는데 그냥 누워 지내기는 싫었습니다. 병을 숨기고 계속 가사 짓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9개월을 살아냈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남은 멤버는 7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는 떠난 친구 앞입니다. 목소리가 빠지면 내게 아니지. 목소리가 빠지면 내게 아니지. 동네살이 모두 사람들이 사람 같이 해요. 신랑 각시라고 하고 했지. 가지 무서가 왜 저기 누워 있노? 벌써 보내 싶다. 아프지 말고 랩하며 지내다 다시 만나자고 친구와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도루를 하다 무릎을 다쳐 쓰러진 구자욱 선수가 빠른 치료를 위해 곧장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 한국 시리즈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삼성에겐 어떤 메시지로 남게 될까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1회 말 안타로 출루한 삼성 구자욱이 2루로 내달립니다. 미끄러지며 베이스를 훔치는 데 성공했지만 왼쪽 무릎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지면에다가 찍혔던 모양이에요. 부상과 맞바꾼 득점권 찬스에 디아즈가 2루타를 터뜨리자 절뚝이며 3루를 지나 홈을 밟은 구자욱. 온몸을 던져 1대1 동점을 만들었지만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왼쪽 무릎핀대를 다쳐 남은 포스트 시즌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졌는데 구자욱은 빠른 회복을 위해 오늘 오전 일본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부터는 경기에 뛰겠다는 의지입니다. 1대10으로 끌려가던 LG는 9회 초 박혜민의 솔로포. 김현수의 3점포로 4점을 올렸지만 경기를 뒤집긴 역부족이었습니다. LG 염경엽 감독에겐 이 장면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3회 말 투아웃 1루 상황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던진 슬라이더에 삼성 디아즈가 배트를 냈다 걷었는데 심판은 노스윙이라며 볼 판정을 내렸습니다. 체크 스윙은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결국 타석에 더 남게 된 디아즈가 1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LG에겐 뼈아픈 실점이 됐습니다. 심판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실점을 쉽게 하면서 분위기를 넘겨준 게 플레이오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운명의 3차전은 내일 잠실에서 열립니다. LG와 삼성은 각각 임찬규와 황동재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틀 뒤면 K리그 파이널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오른 감독들은 상대 팀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탐날까요? 좋아. 괜찮아. 국방부 소속인 김천 상무의 러브콜에 이렇게 재치 있게 받아친 건데요. 린가드 선수의 거수 격려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FC 서울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말하는 린가드 선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영국에 있는 딸의 생일 파티에 가려던 것도 포기했다는데요. 이걸 보면 얼마나 한국 축구의 진심인지 바로 느껴집니다. 벌써 10월이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두툼한 가을 옷에는 손이 가질 않습니다. 내일도 가을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평년보다 6도나 높겠고요.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아침에는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6도, 강릉이 2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 시작되는 전국적인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